안녕하세요 여러분. 백래시와 역차별 담론의 부상 특강을 맡은 윤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상반기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거대한 반동과 반발의 전선이 두텁게 생성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혹독한 시기에 페미니스트인 여러분들은 안녕히 잘 계시는지요? 특히 여러분들이 안녕을 염려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렌즈는 과연 무엇일까요? 팬데믹 시국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해고율이 증가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감의 증대,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감이 강화 등과 같이 이 사회의 취약성의 구조가 동시적, 응축적, 복합적인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적인 풍광들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인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젠더 게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젠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여러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상황들을 모두 젠더 갈등이 원인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한국 사회를 불어닥친 백래시에 대한 광풍. 이때 백래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권리 신장을 위한 목소리와 움직임들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강한 반발과 저지의 심리나 노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백래시의 기저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가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않고 자신이 인권과 권리를 외칠 때 이 목소리를 다시 침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반동의 전선들이 계속 연속적이고 연쇄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젠더 갈등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젠더 게임인데요. 저는 이 젠더 게임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 내려보고자 합니다. 특정 성별을 비난받아 마땅한 모든 이 사회의 원흉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그 특정한 성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식이 젠더 게임이 가동되는 첫 번째 방식이겠고요. 두 번째는 특정 성별을 지지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이득의 몫을 확대하거나 보존하는 방향을 통해서 그 특정 성별이 느끼는 지위 불안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젠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특강에서는 젠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마치 대등한 원리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이런 착시 효과가 겨냥하는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혐오라고 하는 실제하지 않는 원리나 개념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확증시키기 위해 어떻게 음모론이 가동되고 있는지, 음모론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는 남성 혐오를 처단하는 선량한 시민이자 공정성의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로 젠더 게임의 주자들이 스스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도덕적인 담론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여성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 담론으로 변형시켜 나가는지 그 궤적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정성 개념을 얼마나 오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존 롤스라고 하는 거칠한 정치 철학자에게 있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개념과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논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결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자신과 비슷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확증 편향해서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 정치적 부족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과 스스로의 자신이 목소리만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혐오의 비즈니스와 혐오의 노리화를 촉진하고 있는지도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젠더 게임에 기반해서 진행되고 있는 백래시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과 방안들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비인간 무질성과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접촉을 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라던가 온라인 수업 등과 같이 전혀 다른 방식의 일하기 방식, 공부하기 방식 등을 배워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직업군이 불안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해고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주거, 인간관계, 소득, 자산, 자존감 등의 영역에서 다각적인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청년 세대는 경제적인 취약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급감하게 됨으로써 상호 주관성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빈약한 경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자아 존중감이 하락한다던가 자기 효능감이 하락하는 방식을 통해서 관계적인 영역 안에서 빈곤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이 한 시 앞도 보이지 않고 예측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런 장기화된 미래의 불안정성 앞에서 이런 다층적 위기 이 현상을 일부 2030 남성들은 마치 남성이라고 하는 성별이 지위 불안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젠더 게임이 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젠더 게임이라고 하는 판을 설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 안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젠더 게임의 주자들이라고 부를 텐데요. 그럼 이제 젠더 게임의 주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대남, 소위 말해서 20대 남성을 줄여서 이대남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통해서 청년 남성들을 뭉뚱그려서 호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호명 방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 혐오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일부 2030 남성들이 어떤 정치적인 결집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일종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일종의 이해 관계의 어떤 대립을 창조해낸 것도 바로 언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2030 남성들이 있는 일부 남초 커뮤니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대남이라고 하는 언론에 의해 붙여진 외부적인 호명뿐만 아니라 남성 혐오를 처단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교섭한 결과가 젠더 게임의 주자들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대녀, 20대 여성을 줄여서 이대녀 또는 메갈리아 약어인 메가를 일종 이 사회의 모든 불안정과 모든 일종의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은 언론계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페미니스트 마녀 사냥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젠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언론계와 정치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초반부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젠더 게임의 다양한 주자들, 예를 든다면 일부 2030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들 뿐만 아니라 언론계, 정치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대남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남이라고 하는 용어는 20대 남성만을 지칭하는 협소한 어떤 세대 위치를 적확하게 타겟팅한다기보다는 이대남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남성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거나 적합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대남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드시 이대녀라고 하는 용어와 짝패를 이루어서 함께 호명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대녀라고 하는 것은 20대 여성의 줄임말보다는 오히려 여대인, 이하여대에 다니거나 다녔던 여성에 대한 줄임말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대에 대한 어떤 통념, 여성 혐오적인 어떤 편견의 두께를 그대로 공명시키는 것이 이대남이라고 하는 용어에 그대로 깃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트에서는 이대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만 이제는 이대남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마치 대등한 두 원리처럼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메갈 음모론이 발명됩니다. 메갈 음모론, 메갈리아의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메갈리아를 상징하는 집게 손가락 모양의 그 상징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의 광고나 캠페인에 모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즉 어디에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이 이 사회 곳곳에 소위 말해 남성 혐오주의자들이 잠입해 있고 그 집게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의 실제성을 담보하는 증거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메갈 음모론의 요체입니다. 이때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획득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갈이라고 하는 음모 집단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증오할 것을 얻고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 없이 다 메갈 탓으로 돌릴 수 있음을 통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열패감 등을 일종의 메갈이라고 하는 음모 집단에게 투사하거나 전가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필 메갈리아의 집게 손가락 모양이 문제적인 상징으로 부상한 것일까요? 메갈리아 사이트는 2015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온라인 유입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거의 폐쇄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 사회의 뜨거운 용광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메갈리아의 집게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회의 존재의 표준값으로 여겨지는 남성의 신체, 그 중에서도 남성이 자기의 나르시시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페니스를 일종의 측량하고 계량하고 평가할 수 있는 판단자, 평가자의 위상을 여성들이 일종의 전복적으로 전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노 단위로 가슴 크기, 허리 크기, 팔뚝과 목 둘레, 종아리 알통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질, 수축술, 음순 형태 교정술까지 정말 온 신체가 남성에 의해 계량화되고 측량화되고 품평당해야 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이 평가한 그 잣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온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서 여성이 이 존재의 표준값으로 여겨지는 남성을 감히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자의 위상을 탈환하겠다는 상징적인 어떤 일종의 제스처를 창안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는 이것을 커다란 스캔들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갈리아가 사라진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메갈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1년 상반기에 메갈 음모론이 이토록 가열차게 소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페미니즘이 대중화가 된 지 5, 6년 차가 바로 21년입니다. 2015년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라고 하는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메갈리아의 탄생과 사라짐,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해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해서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저항 기술이나 생존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5, 6년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5, 6년 정도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페미니즘이
단기적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사라질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대적인 분기점, 시기적인 분기점이 바로 5, 6년 차인 202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갈 음모론이 2021년 상반기부터 가열차게 소환한 것은 페미니즘이 더 이상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과 동시에 팬데믹 사태가 1년, 2년으로 장기화되자 이에 의한 여러 가지 불안정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경의 국면 등을 젠더 갈등의 이름으로 간소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갈 음모론이 일종의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게 손가락 모양을 가리키는 그 제스처어는 영어에서도 a little bit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양을 가리킬 때 쓰는 제스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어떤 크기의 대상을 세밀하게 집어내는 동작으로도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집게 손가락입니다. 이 집게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 전유에서 메갈리아가 상징으로 썼지만 메갈리아가 이 집게 손가락을 쓰기 전부터 일상 안에서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이것은 늘 항상 쓰였던 이미지이자 제스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부터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집게 손가락 모양의 의미를 모두 남성 혐오주의 기표로 모두 다 축소 환원함으로써 굉장히 집게 손가락의 의미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지평을 공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집단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측면에서 사물을 분석하고 그 집단의 의미 뉘앙스에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집게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주의의 그런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의미를 환원한 후에 일종의 대대적인 공격 좌표를 찍게 되죠. 소위 남성 혐오로 오염된 그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공격 좌표를 찍은 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라인 집결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왜 이것이 반복적 연쇄적으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팬데믹 시대에는 사회적인 유대의 경험의 기회가 줄어든과 동시에 그럴수록 온라인 사회, 즉 비대면 연결성의 속도와 강도에 대한 열망이 강화되게 되죠. 그랬을 때 온라인 공간 안에서 특정한 좌표를 찍어서 함께 몰려가서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일상 안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결집의, 유대의 강력한 힘을 카타르시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남성 혐오라는 키워드가 일부 2030 남성들에게는 그들을 결집시키는 결집이 키워드가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격 좌표를 찍어서 엄청나게 몰려가서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제대로 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릎을 꿇리는 그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또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승리 깃발을 꽂는 경험들을 누적해 가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강렬한 경험인가라고 하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사회적인 유대성이 약화로 고립이 강화되고 있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직업군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어떤 직업에 있어야 하는지도 막막한 상태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불안성의 구조 안에서 결핍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온라인 공간 안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감히 우리 앞에서는 무릎을 꿇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엄청난 자기 효능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효능감의 축적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GS25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즉 팬데믹 시대 속 약화된 자기 효능감을 일종의 상쇄하는 방식이었던 이러한 메갈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연대의 어떤 즉각성과 폭발성이 주는 어떤 쾌락적인 집합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집합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게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우리에겐 그렇게 보인다.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관이 이 세계에 관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측과 왜곡된 세계관에 입각한 음모론이 어떤 빈곤한 인식론을 철저히 파헤치기보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은 연달아서 줄줄이 공식 사과를 하고 디자이너를 해명하고 그 이미지를 철회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주 저자세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음모론을 사회적으로 승인해 버립니다. 이런 수능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사실이 아닌 문제 제기도 언제든지 사실로 탈바꿈할 수 있고 억측에 의해서라도 몰려가서 공격차표를 찍어서 가열차게 공격을 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실을 조작해낼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다는 남성 권력의 상징적인 권위와 힘을 보장시켜준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젠더 게임의 주자들은 단순히 일부 2030 남성 유저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들을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쓰기한 언론계, 그리고 그들에게 수용적인 저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사회적으로 승인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젠더 게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정치인들까지 모두 연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갈 음모론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남성 가부장제 내에서 남성 권력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기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처해 있는 현실, 그 기대라고 하는 이상과 현실 간의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죠. 무언가 잘 안 풀리는 그 막막한 현실에서 이런 문제적인 상황의 탓을 자기 자신이 아닌 메갈이라고 하는 음모 집단에 모두 투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 안에 내재된 불안이나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갈 음모론의 기능은 현재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남성의 자기애, 남성의 나르시즘을 방어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남성의 자기애에 대한 타격을 남성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여성들, 이 사회에서 괴물화된 일종의 메갈 탓으로 돌리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 자신의 그런 유아론적인 세계관의 온전성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메갈 음모론이란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메갈 음모론은 이 팬데믹 시대에서 아주 주요한 설명 기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으로 의인화할 때 마치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이형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변이의 그 속도에 따라가기에는 인간의 과학기술도 계속해서 어떤 시차적인 간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문제적인 상황, 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이 그런 우연성과 비예측성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방식은 바로 이 모든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인간에게, 즉 여성에게 돌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메갈 음모론의 기능은 여성을 타자화하고 악마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남성을 피해자로, 여성을 가해자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별 불평등의 구조를 완벽하게 은폐하는 데 있어 큰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갈 음모론이 추동될 수 있다는 그 근간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바로 남성 혐오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무검증주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여성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2016년 여성 혐오 살해 사건, 강남역 여성 혐오 살해 사건에서 페미니스트 여성들에 의해서 명명되었을 때 남성 학자부터 시작해서 언론계 정치계에서는 여성 혐오가 맞는 미조지니에 대한 번역어인가라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 용어가 마치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 혐오라고 하는 개념은 그만큼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나요? 남성 혐오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나 손쉽게 언론에서
이 사회의 담론장에서 마구 정치계에서 오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 혐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치 지금 여성과 남성 간의 이 문제를 아주 대등한 쌍방적으로 대등한 어떤 갈등 구조라든지 또는 쌍방향적인 어떤 혐오의 양비론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태인가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남성 혐오가 과연 가능한가를 철저히 논증하기에 앞서 저는 혐오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통상적인 통념적인 수준에서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극도의 불호의 감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의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극도의 불호의 감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혐오를 어떤 특정한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로 오인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혐오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나의 취향과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취존이라고 하죠. 내 취향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취향과 내 기호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혐오를 정당화해 버리면 존중받지 않아도 마땅할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사물에 대한 어떤 지목 놀이로 이 혐오가 가동된다는 것을 은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자신의 취향의 이름으로 기호의 이름으로 다른 타자를 배격할 수 있는 권한은 주로 누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수자, 이때 다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전반에서 어떤 의사결정권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을 뜻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소위 말해 자신이 취향 존중을 이유로 소수자들을 박해하거나 배격하는 것을 정당화해 왔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혐오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불호의 감정이 아니라 이 사회의 상부에 속한 이들, 상부계급자가 자신보다 하부에 있는 이들을 적대하고 멸시하고 배격하는 지배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혐오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죠. 혐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 축적되어 온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뿌리 깊게 녹아들어 있어서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 세 번째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별의 원리로 작용해서 실질적인 어떤 차별의 효과를 낳고 있는가입니다. 자, 여성 혐오를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성 혐오는 몇천 년 동안의 가부장제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명, 그 이전의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사상, 예술, 종교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몇천 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혐오는 우리 의식과 무의식에 너무 뿌리 깊게 침투해 있어서 그것이 혐오가 아니라 관행이자 정상성이자 일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에서 여성만을 타겟팅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기사에서는 여성 혐오 폭력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묻지마 폭력이라고 하죠. 마치 여성 혐오라고 하는 여성 혐오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명백하게 여성 혐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의 심각성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성 혐오가 그만큼 뿌리 깊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박혀있는 기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 혐오는 구조적인 성차별의 피해를 안고 있죠. 강력범죄 90%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성차별을 겪고 승진차별, 직업군 안에서도 성별 분리가 명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사회의 의사결정권이나 임원직에서 여성은 굉장히 과소대표되어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차별의 원리로 여성 혐오가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혐오를 이 세 가지 조건에 대입해서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 혐오는 소위 2015년 메갈리아의 탄생 이후로 생겨난 급조된 사회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천 년 동안의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성차별적인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성도 자신이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굳이 언어적으로, 굳이 의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성 혐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기저 원리로 일종의 여성 혐오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의식적으로 나는 여성 혐오를 해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농담으로 이 사회의 관행으로 효율성 이름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 혐오가 뿌리 깊은 근간 원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 몇몇 여성들이 자신의 남성 혐오를 한다라고 의식적이고 언어적인 선언을 하는 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성 혐오가 여성 혐오처럼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의식과 무의식에 파고들어 있다면 굳이 언어적인 선언을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남성 혐오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의식적 그리고 언어적인 선언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남성 혐오가 이 사회의 뿌리 깊은 근간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남성 혐오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사회의, 이 세계 전체의 인간의 표준형은 남성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여성이 성공하려면 많은 경우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식 자체가 남성처럼 되는 것, 남성을 모방하고 남성을 선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남성 선망과 남성을 이상화하고 절대시하는 이 구조를 깨트리겠다는 의지이자 남성 우월적인 사회에 대한 대항의 그 몸짓이 이 의식적인 선언 안에 오히려 녹아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성 혐오가 우리의 인식 안에서 우리 무의식 안에 뿌리 깊게 이미 녹아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성 혐오가 심각하다거나 폭력적이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뉴스에서 남성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면 많은 이들은 맞아 요즘 남혐이 너무 심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성 혐오가 심각해라고 하면 일부 2030 남성들은 여성 혐오가 어디 있어? 여성 혐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혐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적으로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남성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고질적인 어떤 것을 우리의 무의식으로 파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여성 혐오의 심각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오히려 남성 혐오주의자로 라벨링하고 있지 않나요? 존재하지도 않는 여성 혐오를 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설치고 떠들고 말하는 이들이 오히려 남성 혐오를 부추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성 혐오를 이 사회의 모든 분란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종의 이것이 의식적 무의식적인 차원에까지 우리에게 뿌리 깊게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만약에 남성 혐오가 이 사회에서 실질적인 차별의 어떤 원리나 효과를 낳는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남성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정도 그 차원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주요 강력 범죄의 타겟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던가 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의 고위직을 80%, 90%가 여성들만이 독점하는 것. 바로 그럴 때 남성 혐오가 실질적인 차별의 원리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사회에서 남성들은 이런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을 겪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 번째 조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남성 혐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성 혐오가 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